2003년 12월 6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곳은 일반 주택 2층을 개조해 만든 옷 도매 가게였어요. 주로 아프리카 쪽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매장이었다 보니 우리가 상상하는 이쁜 간판의 그런 도매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입간판 하나 없는 그런 가게였어요. 사건 현장에는 당시 29살이었던 김여인이 복부를 칼에 찔려 엎드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자상의 크기는 1.7cm로 작은 편이었지만 그 작은 상처가 너무 깊게 찔린 거예요. 대동맥을 관통할 정도로.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이 칼부림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곳 옆에 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탁자 위에 음료수 캔과 비스켓 그리고 거래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가게에 누군가 있었나? 선풍기형 난로도 탁자 쪽을 향해 있었어요. 혼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전까지 피해자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건가? 그런데 그 탁자 아래에 피가 막 튀어 있는 거예요. 방울집 모양의 피부터 피가 쫙 흩어져 있는 탁자 아래에 여러 모양의 혈흔들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첫 번째 칼부림은 여기 탁자 아래에서 시작됐구나. 쓰러져 있는 피해자 김여인의 목에는 손자국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와 몸에 칼자국들, 거기다 목에 손자국까지. 범인이 칼로 피해자 배를 찌르고 확인 사살한다고 목까지 쫄랐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보통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손이 먼저 올라가서 맞게 되고 방어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방어는. 그런데 이 피해자 김여인의 몸에는 전혀 방어 흔적이 없어. 이 사람 왜 방어를 안 했지? 왜 그 칼하며 목졸림까지 당하고만 있었던 거지? 혹시 방어할 틈도 없이 피해자 김여인이 방심하고 있던 그 순간 순식간에 칼에 찔렸고 목까지 쫄린 건가? 방어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사망한 건가? 거기다 피해자 김여인의 가방과 지갑이 열려있네. 사건 현장 책상 서랍 안에 있던 260만원도 감쪽같이 사라졌네. 범인이 돈도 가져갔구나. 사건 현장에 있던 문이나 창문에는 강제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없었습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범인, 원래 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 면식범이거나 사건 현장이 도매 가게잖아요. 저 옷 좀 보려고 왔는데요.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손님 대접한다고 비스켓과 음료수를 내왔겠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범인이 강도로 돌변, 칼로 찌르고 돈을 가지고 튄 건 아닐까. 당시 시신 최초 발견자는 이 김여인의 외국인 남자친구였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뭔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거나 사망 전 어떤 이상한 말을 했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네, 전혀 그런 거 없었는데. 피해자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해도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그 탁자 위에서 발견된 거래 장부, 이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한 장 비네. 1, 2, 3, 4, 6 매일 쓰는 장부인데 5일 거 1, 2, 3, 4, 6 5일 거 이거 어디 갔어? 이게 5일 거를 기록 안 한 게 아닌 아예 찢겨져 있었어요. 피해자 김여인이 5일날 썼던 장부를 찢은 걸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 범인이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부를 찢어갔구나.
그래서 경찰은 바로 국가수에 필흔 재생을 의뢰합니다. 필흔 재생.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기술이 정말 대단하구나 했어요. 서울신문에 이게 실렸는데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필흔 재생이란 우리가 노트에 글자를 쓰면 우리 손이 펜을 누르는 힘 때문에 적고 있는 그 장 말고 그 뒷장도 내가 쓴 대로 눌리잖아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곳은 내가 볼펜으로 누르면서 쓰고 있으니까 바로 메모가 되는데 뒷장은 내가 뾰족한 볼펜을 힘으로 종이에 누르면서 쓰니까 이 종이가 눌리면서 뒷장이 같이 눌리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 뭐 여기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사인 딱 하면 바로 뒷장에도 자동적으로 사인돼 있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볼펜이나 연필 등 필기구를 사용할 때 원본 뒷장에 눌러진 자국을 조사해서 앞장에 뭐가 적혀 있었는지 알아내는 작업을 필흔 재생이라고 한대요. 대박이지 않아요? 글씨를 쓴 사람이 펜을 얼마나 힘껏 눌렀는지, 필기구가 연필로 썼는지 볼펜으로 썼는지 무엇인지에 따라 다음 혹은 그 다다음 장까지도 필흔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볼펜이나 연필은요, 원본 뒤에 셋째 페이지까지도 자국이 남는데요. 여튼 국가수에서 고가의 장비를 투입해 이 필흔 재생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찢겨진 5월 달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아냈는데 그게 제이라는 손님의 거래 내역서인 거예요. 제이. 이 손님이 티셔츠와 바지, 점퍼 등 약 640만원어치의 물품을 주문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게 이 범인이 가져간 5월달 장부에 제이의 전화번호도 있네? 이걸 필흔 재생해서 국가수에서 알아냈네? 그렇게 폰 번호까지 입수한 경찰은 바로 핸드폰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31살이었던 나이지리아 외국인 저스틴. 이 남자는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여권이 가짜였어요. 가짜. 그런데 그 여권의 이름이 제이야. 아, 너구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저스틴, 사람을 죽이고 불안은 했던 건지 이태원 녹사평역에 있다가 다시 한남동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네. 마지막 위치는 나이지리아인의 밀집 지역인 안산시의 주택가. 경찰은 바로 안산시의 주택가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가를 어떻게 다 뒤지겠어요. 괜히 막 들쑤시고 다녔다가 경찰이 이 지역에 떴다는 소리가 저스틴 귀에 들어가면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뭔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경찰은 인근 공중전화 10군데를 골라 잠복에 들어갑니다. 왜냐? 외국인들은요, 비용 때문에 핸드폰보다는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한대요. 이 점을 경찰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잠복한 지 3일째 이 덫에 저스틴 딱 걸렸습니다. 공중전화를 걸고 나오다 그 앞에서 검거된 거예요. 검거된 후에 저스틴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 하나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있는다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5월달 장부가 없어져 있었고 그 장부에 제이가 적혀 있었다. 이것만으로 저스틴을 범인이라고 모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경찰은 현장에 남겨져 있었던 음료수 캔, 이 캔에 남겨져 있는 지문과 체포된 저스틴의 지문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맞네? 일치. 그리고 이어서 경찰은 저스틴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비닐봉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닐봉지에서 사망한 피해자 김여인의 피가 딱 나온 겁니다. 이 피해자의 피가 왜 네 집 방 비닐봉지에서 나오니? 이렇게 돼버리니 이게 입 다물고 버틴다고 될 게 아니거든.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14개월 전 저스틴이 한국에서 성공해 보겠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떳떳하게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됐고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겁니다.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니 일자리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 돈은 안 벌리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 모르겠다. 돈이나 훔쳐야겠다. 이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곳이 전에 친구와 들렀던 피해자 김여인의 가게였던 겁니다. 가게 위치가 인적도 뜸한 데다 거기 여자들만 있어서 내가 힘으로 어떻게 하면 강도짓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스틴이 치밀하게 사건의 그날이 아닌 사건 전날 12월 5일 김여인 가게에 간 겁니다. 저 나이지리아에서 온 바이어인데요. 여기서 옷을 떼서 좀 팔려고요. 도매가로 싸게 좀 주세요. 그래서 640만원 어치를 딱 사버리니 이 김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경 쓰고 그랬겠죠. 그렇게 모처럼 찾아온 통 큰 손님에 김여인이 장부를 적어 나가는 동안 저스틴은 가게의 내부 구조와 현금의 위치, 도주 경로 등을 쭉 그냥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 하면서 다 파악했습니다. 아, 돈을 훔치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도망가면 되겠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와요. 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렇게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스틴은 마트에서 범행했을 과도도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범행 당일 6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김여인은 오후 2시 30분경 통 큰 손님 저스틴이 가게에 딱 오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3시간에 걸쳐 옷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3시간 동안 이 저스틴의 머릿속은 온통 아, 저 여자 언제 찌르지? 언제 죽이지? 그러다 이때다 무참하게 범행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렇게 김여인을 칼로 찌르고 목을 졸라 확인 사살까지 한 후 돈을 훔쳐 딱 나오는데 아? 김여인이 적어놨던 장부 거기에 내 전화번호랑 이름 다 있는데 그래서 다시 가게에 돌아와 자기 정보가 적힌 장부를 찢어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지는 꿈에도 몰랐겠죠. 찢어간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솔직히 그냥 장부를 그대로 뒀다면 오히려 경찰이 의심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장부 안에 사람 이름이 한두 명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스틴을 바로 용의자로 지목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불안해서 찢어간 그 장부 쪼가리가 올가미가 된 거죠. 이게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재판 결과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추후에 결과를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